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시험은 또 잘 봤습니까? 하. 자, 지금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텐데, 기대에 미치길 바라면서 이제 채점을 제가 해보면 알겠죠, 그죠?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는 여전히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추가적인 내용을 점검하면서 요것과 관련된 건 추가로 더 공부할 필요가 없게끔 연결된 것들을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또 이제 좀 많은 편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이제 정말 최종 마무리, 이제 이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죠?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단은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 농사가 헛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교시 전공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문제는. 그죠? 그래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상담 기술이 무엇인지 적고 이 기술을 상담 중에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공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사항이 뭘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약에 이 기법을 초기에 사용을 한다면 막연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초기 불안을 없애줄 수 있다. 중간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한다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상담의 말기에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상담했는 내용을 실생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조언이라고 합니다. 조언에 해당할 수가 있고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실행 시점이 밑에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요구할 때 이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때 혹은 내담자가 선택이나 결정 상황에 있을 적에 내가 정보를 주고 싶을 경우 또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답에 있는 것처럼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언은 여기 문제에서는 과하게 조언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에 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너무 많은 조언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적으로 되기가 쉽다. 너무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언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되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되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은 가능한 한 제한하자. 어떤 것,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좋겠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암시적으로 하는 것이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자료 옆에 보면 자료 1페이지에는 답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자료라고 해서 1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고 이쪽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라고 되어져 있는 것에 1-1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많은 상담 기술, 조언이든지 반영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익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담이란 사람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며 평가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하지 마라. 또 다그치기보다는 문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 세 번째, 독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우월한 입장보다는 내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요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세요. 1번과 2번이 고려되지 않으면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는데 평가를 하지 마라. 다그치지 마라.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방어적인 기전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방어적이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독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잠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세긴 한데 협박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말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강압적이면서 약간 협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서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면서 상담에 따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협박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 우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그 상황이 이 사람이 말을 못하거나 변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에서 독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잠정적으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 본다면, 상담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순화를 시켜서 독단적이지 않고 약간 잠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방법도 있지만 방금 제가 말한 것을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독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로 예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4번은 뭐라고 했냐면 우월한 입장에서 보다 내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만약에 동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지시하듯이 자기가 약간 열등하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열등감을 느껴서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의 고려사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어떤 답안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1-3번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상담 기술을 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먼저 보시면 내담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더 많은 말을 할 용기를 주거나 지금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내담자가 더 강한 감정을 경험해서 더 이제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록 하여서 미해결된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 뭘까요? 여기에서 말은 길지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뭔지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뭘까? 반영이에요, 반영.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말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감정은 이렇다. 슬프군요. 라든지 외롭다라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고 있군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말로 대변해 주는 걸 우리는 반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게요.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말해줄 수 있는 것. 뭘까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법 중에 가장 상위의 기법이 해석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결시켜주는 거. 우리가 늘 제가 예를 들지만 오은영 박사가 얘기할 때 보면 막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얘기할 적에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지금 당신한테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아이한테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그런 것들을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다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행동을 다른 사건, 당신한테 있었던 것들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문적이고 가장 이제 상위에서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순된 감정을 지적함으로써 각성을 유도한다.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 그것은 직면이에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하면 틀렸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없을 거예요. 있을라나? 없지? 이거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미량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적으시오. 관련된 것이 에너지 생성 대사에도 관여가 되고 지방산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햄 합성에도 들어가고 아세틸콜린에도 다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양소를 대라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소로 따지면 판토텐산이죠. 판토텐산 쓰셨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으시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위의 기능에서 가진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자. 그럼 판토텐산이 되는 거고 이 판토텐산이 그 대사들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작용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판토텐산이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해요? 코에이의 형식과 ACP의 형식으로 해요. 근데 코에이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작용을 하지만 ACP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지방산을 합성할 때 ACP,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이라는 이름으로 판토텐산이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하는 영양소 형태까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판토텐산은 영양소이고 얘가 이 네 가지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코에이예요. ACP는 공통이 아니라 지방산 합성에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대사 과정을 설명하시오. 4번 대사 과정은 아세틸코에이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묻는 건데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밑에 건 그림이고 위에 거는 그림을 설명한 글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콜린이랑 아세틸코에이가 콜린 아세틸 트랜스페라제 만약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 효소 이름은 적지 않아도 돼요. 효소에 의해서라고 쓰면 돼요. 우리 다 외울 수 없잖아요. 효소들을. 그죠? 그렇지만 콜린이랑 아세틸코에이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게 시작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린과 아세틸코에이가 콜린 아세틸 트랜스페라제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합성이 된다. 여기서도 이제 코에이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정리를 한 거죠. 자, 관련된 거 뒷장을 한번 보시면 2번에서 자, 각 대사에서 판토텐산과 관련된 물질 한번 적어볼게요. 에너지 대사의 중간 대사 물질에는 판토텐산이 포함된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뭘까요? 아세틸코에이와 석시닐코에이가 코에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아세틸코에이와 석시닐코에이죠. 그 다음에 지방산 합성을 이제 생각해보면 대사가 개시되는 단계에서 다 나타나죠. 뭐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는 아세틸코에이 있고 ACP도 있고 말로닐코에이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아니네. 어디 갔어? 그건 너무 쉬워서 내가 안 했나 보다.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햄 합성에 관련된 걸 쓰라 그랬어요. 햄은 시작 물질이 뭐와 뭐가 있습니까? 석시닐코에이 플러스 글리신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헤모글로빈을 합성함에 있어서 시작점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게 생긴 아미노산 하나와 그 다음에 석시닐코에이라고 하는 탄소 골격이 만나서 합성이 되는데 만나서 쭉 만들어질 텐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 형태가 뭐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물질. 보세요. 석시닐코에이에다가 글리신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두 가지 조효소 또는 보조인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B6. 그러니까 PLP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효소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이에요. 철이 필요하고
이때 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 속에 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라고 하는 이 철이 맞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요 대사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 철이 들어간 거고, 많은 작용을 하다가 끝에 가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철이 들어가서 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때 이거는 정말로 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철은 대사를 촉진하는 과정에서의 인자로서도 중요하고,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구성 성분으로서도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햄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이 될까? 글로빈은 뭐예요? 단백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코에이가 있구나, 여기에 판토텐산이 관여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햄 합성에서는 석시닐 코에이와 글라이신의 합성 반응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석시닐 코에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거 해당하는 거니까. 자, 2-2번 콜린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콜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 앞에서 우리가 문제 봤던 아세틸콜린의 합성이 되고,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콜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무슨 역할을 할까 여러분? 콜린이 심혈관계 질환에서 무슨 일을 할까? 베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콜린이 베타인이 되는데, 그럼 베타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메틸기를 누구한테 줄 수 있어? 호모시스테인한테 줄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다는 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지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콜린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얘가 대사된 베타인이라는 것이 마치 뭐 엽산과 B6가 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 메티오닌이 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었네. 여기 하나 더 있었구나. 이거 세포막의 구성 성분도 어느 콜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레시틴이에요. 레시틴이 포스파티딜 콜린이죠. 요거가 만들어지는 대사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심혈관 질환의 감소는 베타인으로 콜린이 전환이 되고 대사되고, 여기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콜린이 전구체로서 도와준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메틸기 전이를 한다. 그리고 세포막 구성 성분에서는 포스파티딜 콜린인 인지질, 레시틴의 구성 성분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콜린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콜린이랑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부분을 보면 되냐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될 때 콜린에 의해서 합성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뭘까? 이게 베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길을 가는 걸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엽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THF라고 하는 조효소가 필요하죠. 그게 이렇게 대사가 되면서 5번의 메틸기를 가진 THF 역시 여기다 메틸기를 준다. 누구한테 줘요? B12한테 주면서 다시 B12는 누구를 준다? 호모시스테인을 주면서 메티오닌이 된다. 메틸기를 전달하고, 이 5번에 메틸기가 있는 THF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THF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메틸기에 대한 얘기를 이 메티오닌에서 하는데, 호모시스테인에게 메틸기를 얘를 통해서 받거나 또 얘를 통해서 받거나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다가 메틸기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줘서 메티오닌이 되면 이 메티오닌은 자꾸 다른 걸로 바뀌려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셈이라는 물질로. 셈은 풀네임이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티오닌이라는 것이 메틸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왜 자꾸 이리로 가려고 할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메틸기를 공유해주는 이 탄소, 단일 탄소를 전달한다고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어떤 생리적인 물질이 만들어지는 대사가 우리 몸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고 얘가 다른 것들에게 메틸기를 주고 나면 메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호모시스테인,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이 되고 여기에서 아데노신이 빠져나간 것이 다시 뭐다? 호모시스테인이 되는 이 사이클이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얘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우리 몸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리 가든 어느 쪽으로든지 가서 얘가 농도가 낮아져야만 어떤 질환이 감소하게 된다? 심혈관계 질환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고 낮추는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호모시스테인을 뭐라고 정의해요? 동맥경화 혹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을 경우에 얘가 올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뭘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어. 근데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있을 때 봤더니 얘가 많이 높아.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검사를 여러분들 피를 다 뽑아서 내가 이걸 검사를 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사람이 몇몇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 어떻게 뭐 B12라든지 B12라든지 엽산이라든지 아니면 B6를 먹어서 이걸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텐데 1번 볼게요. 체내에서 농도가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물질이 뭘까요? 호모시스테인이란 얘기예요. 자,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대사되도록 메틸기를 제공해주는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A는 뭘까? 베타인이고 B는 B12가 되는 거죠. 자, 호모시스테인이 사라지는 또 다른 방법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시스타티온으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조효소 D가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 PLP예요. PLP. 그 다음에 시스타티온이 된 다음에 그 밑으로 계속 대사가 될까? 여기서 멈출까? 계속 되죠. 얘 다음 물질이 뭘까를 묻는 겁니다.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이 되고 시스테인도 또 대사가 계속돼. 대사가 된다는 거는 분해가 돼야 되는 거지. 시스테인하고 시스틴은 어떤 관계예요? 누가 더 작은 거야? 시스테인이 한 개고 두 개의 시스테인이 합쳐진 것이 시스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성도 되고 분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사가 되는 물질은 뭐다? 타우린이에요. 타우린. 최종적으로 이 대사의 끝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타우린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메티오닌,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시스타티온, 시스테인, 타우린 얘네들의 공통점은 함황아미노산, 황을 함유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묻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티오닌이 있어야 돼요. 메티오닌과 뭐가 결합했는 것이 얘라고? ATP. ATP랑 메티오닌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SAM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메티오닌이 있고 ATP가 들어가서 인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만 남냐면 아데노신만 메티오닌과 결합이 된 거예요. ATP는 인이 몇 개입니까? 트리포스페이트잖아. 근데 화살표로 나간 게 몇 개가 나갔어요? 3개 다 나갔잖아. 그러면 아데노신이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아데노신과 메티오닌이 결합이 된 것을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SAM, SA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틸기를 필요로 한 누군가에게 메틸기를 주었더니 여기서 또 뭐가 빠져나가? 메틸기가 빠져나간 형태가 돼버린 거야.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메틸기를 받기를 원하는 대사에다가 메틸기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메티오닌하고 호모시스테인과의 관계는 메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메티오닌은 메틸기가 있었는데 메틸기를 잃어버렸더니 호모시스테인이 됐어. 근데 원래 호모시스테인이 아니라 아직도 아데노신이 붙은 형태였다라는 거지,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뭐가? 아데노신이 빠져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제 호모시스 된 거야. 요 대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SAM이라고 하는 셈이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아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셈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하더라. 또 두 번째, 세포막을 구성하는 어떤 지질도 얘가 있어야 합성이 된다 하더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가 있을까?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이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콜레스테롤? 보면 깜짝 놀랄걸? 너무 많이 봤던 그림이라서. 일단 요건 우리가 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봤죠? 포스파티딜세린이 이거 인지질 대사에서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숨어 있는 거예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이렇게 CO2가 하나 빠져나가면 CO2가 빠져나갔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있는 대사,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사, 여기 그림만 보세요. 어떻게 됐어? 메틸기가 몇 개 붙었어? 3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3SAM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셈이 3개가 반응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은 다 뭡니까? 토탈. 인지질이잖아. 그러니까 인지질의 대사에서도 셈이라고 하는 메티오닌 대사에서 나오는 물질인 메틸기를 공유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그림은 수업 시간이랑 문제 풀이 때 계속 했던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답을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티로신에서부터 도파가 만들어져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티로신이 도파가 되는 과정에서 티로신 하이드록시라제라는 게 들어간대. 하이드록시라제가 들어가면 어떤 그 조효소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 수산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은 비타민 C라는 거. 그게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도파가 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근데 도파민이 다시 노에피네프린이 될 적에 또 어쩌고 저쩌고 하이드록실라제가 필요하대요. 그럼 여긴 또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도 비타민 C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에피네프린인데 여기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바뀌어진 걸. 뭐가 붙었냐면 여기에 메틸기가 붙으면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노에피네프린에서 에피네프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티로신으로부터 에피네프린이 되는 과정에서는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다? 메틸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메틸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이고 앞에서 봤던 세포막을 구성하면서 이 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지질이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는 거죠.